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도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미 충남 내륙 지역에는 5cm 안팎의 눈이 쌓였습니다. 서울 지역에는 곳에 따라 눈과 비가 섞여서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최고 10cm 안팎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출근길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는 곳이 많아지고 곳곳에 빙판길도 예상됩니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남부지방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눈과 비는 오후 들면서 점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저녁에는 전국 곳곳에서 정월 대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떠오를 보름달은 올해 가장 큰 슈퍼문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름달이 가장 크게 보이는 시각은 밤 12시 40분부터 50분 사이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서로 연락 담당관을 교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습니다. 연락관 교환은 공식적인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점진적인 조치로 북한과 미국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쟁점이 된 탄력 근로제를 확대하는 논의가 하루 연장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가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두고 오늘 새벽까지 논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해서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폭넓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더라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장까지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최고 10cm의 폭설이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와서 출근길 대란이 우려됐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눈이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평소보다 준비를 서두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금까지 눈이 얼마나 왔는지, 지금부터 얼마나 올지, 또 출근길 상황은 어떤지 서울 상암동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송우영 기자. 오늘 새벽 폭설이 쏟아질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상암동의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바닥도 많이 미끄러운 상태고요. 이른 시간이지만 출근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부터 눈이 올 것으로 예보가 됐기 때문에 우산을 들고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도로에 눈이 더 쌓이면 매우 미끄럽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까지 적설량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쌓였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많이 쌓이진 않았습니다. 현재까지의 적설량은요. 서울 0.5cm, 수원 2.6cm, 홍성 5.3cm, 당진 4.5cm, 예산 5.5cm입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영서, 충청 북부, 경북 북부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네, 앞으로는 눈이 얼마나 더 내릴까요? 네,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충청 북부 지역에 2에서 7cm의 눈이 올 전망입니다. 10cm가 넘는 매우 많은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충청 남부와 경북 내륙 지역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네, 송우영 기자. 오늘이 정월 대보름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눈이나 비 때문에 둥근 보름달을 볼 수 없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네, 다행히 대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눈과 비는 오늘 오후부터 그칠 전망입니다. 전국에서 달이 가장 크게 보이는 시간은 밤 12시 40분에서 50분 사이가 될 걸로 보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오늘 뜨는 달이 올해의 가장 큰 슈퍼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의 가장 작은 달보다 14% 정도 크게 보인다고 하니까 기회가 된다면 하늘을 올려다보고 꼭 하늘을 올려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JTBC 송우영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서로 연락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고위급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겁니다.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공식적인 외교 관계 수립을 향한 첫걸음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락관 교환은 통상 국교 정상화의 입구로 통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교 정상화는 연락사무소 설치 이후 상주 대사관을 설치하는 수순으로 이뤄집니다. 특히 북미가 연락관을 교환하는 문제는 지난해 6월 1차 정상회담 때 채택한 공동성명에 담긴 새로운 관계 수립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주목됩니다. So now we're hearing from senior diplomatic sources that there are serious discussions going on to exchange diplomats between the two countries. 그러면서 미국 측에서 여러 명의 연락관이 북한 내 사무소 설치를 위해 파견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 팀을 고위급 외교관이 이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주 열릴 2차 정상회담에서 연락관 교환 문제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비핵화 논의와 함께 체제 안전 보장 등을 담은 평화 프로세스 논의도 급물살을 탈 수 있는 것입니다. 김혁철 북한 특별대표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지난 6일에서 8일까지 평양 담판에 이어 이번 주 안에 후속 회담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 연락관 교환 문제를 포함 막판 의제를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과 미국은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문에서 비핵화의 단계별 진전에 따라 연락사무소를 교환하기로 했지만 실행에는 옮기지 못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놓고 오늘 새벽까지 경론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루 더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시작해 10시간 동안 이어진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 전체 회의는 시한인 어젯밤 자정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논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현행법상 2주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인 탄력 근로제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데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룬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법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2달째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배경에는 정부 여당이 추진한 방식도 한몫했습니다.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해 기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사실상 정해놓고 논의만 맡겼습니다. 노동계를 대표해 참여한 한국노총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참하는 민주노총은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 저지라는 선명한 구호를 내세우며 투쟁에 나섰습니다. 이번 회의에 앞서서도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 반대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회의장에 들어와 회의가 2시간여 동안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폭넓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더라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장까지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우리의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우리 헌법이 4.19 혁명과 부마 민주화 항쟁, 5.18 민주화 운동, 60 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 있다며 5.18 망언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문 대통령이 5.18 망언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나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선 국민이 단호히 거부해달라는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5.18 망언 파문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서 여야가 어제 처음으로 모였습니다. 입장의 차이는 컸고 결론이 난 건 없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5.18 망언 파문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위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만났습니다. 하지만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28일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망언 의원 3명에 대한 징계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망한 문제는 저는 자유한국당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이 문제는 분명하게 좀 처리하고 가는 것이.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리위에 올라온 징계안 26건 모두를 다루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과 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의 징계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을 그대로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경력만 일부 추가해서 재추천하겠다는 겁니다. 국회의 추천을 거부한 것은 한마디로 청와대의 신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단히 무례한 사례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한국당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새 조사위원을 추천할 게 아니면 추천권을 반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원서만 내고 면접에는 오지 마라. 기간제 교사를 뽑으면서 부산의 중고등학교들이 예비 교사들에게 한 요구입니다. 입맛에 맞는 사람은 미리 뽑아놓았는데 규정은 지켜야 하니까 이런 꼼수를 쓴 겁니다. 다른 시도들도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최근 부산 한 중학교에서 A씨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기간제 교사를 뽑는다며 원서와 자기소개서를 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정자가 있으니 면접에 오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소한 서류상으로는 3배수를 뽑아야 한다는 교육청 규정에 따라 구색을 맞추기 위한 꼼수입니다. 이미 내정자를 두고 거기에 맞는 들러리를 세우고 짜고 치는 사기극이다. 이 같은 채용 비리는 최근 3년간 부산에서 확인된 것만 60건이 넘습니다. 전국 예비교사들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는 이사장과 교장의 인사권 횡포를 폭로하는 글이 수두룩합니다. 교장 딸이 교사로 채용됐다는 증언부터 기간제 신분이라 잘못된 제안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푸념까지 다양합니다.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든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바로 계약을 더 하겠다는 얘기 없이 예비교사들은 부당 채용을 막아달라며 국민청원 운동에 나섰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일선교육청도 채용 비리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교육청이 기간제 교사 후보자들을 미리 뽑은 뒤 학교 수요에 맞춰 배정하는 방안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재작년 3월에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 데이지호의 일부분과 일종의 블랙박스인 항해 기록 저장 장치가 발견됐습니다. 우리 국민 8명을 포함해서 모두 22명이 실종된 이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를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우리 국민 8명을 태운 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 데이지호를 찾기 위해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미국 오션 인피니티사를 용역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이 회사의 심해 수색선인 시베드 컨스트럭터호는 지난 8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나 사고 해역으로 출발했습니다. 배에는 한국인 실종자 1명의 가족도 승선했습니다. 브라질의 산토스 동남쪽 약 3,000km 지점인 사고 해역에 현지 시간 지난 14일 도착한 수색선은 지난 17일 스텔라 데이지호의 일부인 조타실을 발견했습니다. 조타실 근처에선 항해 기록 저장 장치 VDR도 발견됐습니다. VDR이 일종의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만큼 2년 만에 사고 원인이 규명될 희망이 생긴 겁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VDR이 발견된 곳은 사고 당시 스텔라 데이지호가 조난 신호를 발신한 지점에서 약 1km 떨어져 있습니다. 수심은 3,000m가 넘습니다. 시베드 컨스트럭터호는 오는 24일까지 1차 수색을 합니다. 이후 잠깐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항에 기항한 후 다시 2차 수색을 위해 사고 해역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1차 수색 작업 이후 회수된 VDR을 한국으로 가져와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댓글 조작 공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와 관련해 오는 20일쯤 보석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경남 창원에서 김경수 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 대표단을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에서도 변호인단을 강화해 항소심에 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어제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총리직을 사퇴하고 정치 활동을 중단한 이후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은 처음입니다.
러시아 주변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대게잡이 어선 한 척이 러시아 경비정에 납포돼 억류 중입니다. 어선에는 선장 등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있었는데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수부는 러시아 총영사관 관계자를 현지에 급파해 선원들의 안전과 러시아 수역 침범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2210선을 회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0.9% 올라서 745.33으로 마감됐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조사 결과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 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전달에 비해 4.4포인트 낮은 100.5를 기록하면서 5달 연속 떨어졌습니다. 또 전국의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는 1.7포인트 떨어진 95.5로 하락 국면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관세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 업계와 함께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2차 피고발인 조사를 받고 어젯밤 늦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추가 소환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의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버닝썬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구속자가 나온 것은 처음인데 경찰은 마약 유통 경로를 밝히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베트남 다낭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태운 버스가 대형 컨테이너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사고는 베트남 중부 후에와 다낭을 연결하는 하이반 터널 입구에서 일어났는데 한국인 10여 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 부분 뉴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국권을 빼앗긴 데에 항거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독립운동가 매천 황현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해 한효운이 쓴 시 매천 선생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됩니다. 서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오늘부터 전시됩니다. 피아니스트 윤현준 씨가 프랑스에서 열린 퐁투아즈 피아노 캠퍼스 국제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한국인 최초로 런던 길드홀 음악원이 주는 골드 메달리스트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7억 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SES 출신 슈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슈의 도박 횟수가 갈수록 잦아지고 금액도 커져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슈는 국민들께 죄송하고 아이들에게도 창피하고 미안하다면서 사과했습니다. 오늘 주목해야 할 일정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에 실패하자 문 의장이 오늘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소집했습니다. MB정부 당시에 국군 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검찰은 군 정보기관의 과오를 반복해서 기무사를 해체에 이르게 했다면서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제100회 전국 동계체육대회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열립니다. 스피드스케이팅의 김보름, 쇼트트랙의 김아랑, 피겨스케이팅의 차준환 등 평창 동계올림픽의 스타들이 총 출동합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눈이 녹아 비가 든다는 뜻의 절기 우수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사이 중부지방에는 계속 눈이 오면서 많은 곳은 5cm가량 쌓여 있습니다. 오늘 운전 조심하시고요. 보행 안전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까지 대설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현재 서울은 눈이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지만 곧 다시 내리면서 9시를 전후에 눈발도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눈비는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그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많은 곳은 10cm 이상 더 쏟아지겠고요. 경북에는 1에서 5cm 정도 추가로 쌓이겠습니다. 그 밖에는 비로 내리면서 남해안과 제주에는 최대 40mm가 쏟아지겠습니다.
오전까지 중서부와 전북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에 보이다가 해소되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오늘 눈비가 그친 뒤 구름 사이로 보름달 만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4도, 대구 7도, 광주가 9도로 예상됩니다. 북한도 개성과 함흥이 6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내일은 오전까지 곳곳에 약하게 눈이 날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곳은 오늘 쌓인 눈이 녹지 않아서 빙판길로 변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틀 전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초등학생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유아용이라 깊이가 70cm에 불과했지만 철제 계단에 팔이 끼어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처음 본 사람은 아이가 숨을 참고 있는 줄 알고 무심히 넘겼는데 12분 만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호텔 유아용 수영장에서 남성 2명이 물속에 잠긴 아이를 다급히 꺼냅니다. 이 호텔에서 수영 강습을 받던 13살 초등학생 이모 군입니다. 구조 직후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이 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CCTV를 조사한 결과 이 군은 구조될 때까지 12분가량 물속에 있었습니다. 수영장 깊이는 70cm 정도였지만 철제 계단에 왼쪽 팔이 끼면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군을 발견한 관광객은 처음엔 물속에서 숨을 참고 있는 걸로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군은 최근 6개월간 이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웠습니다. 당시 수영장엔 안전요원이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안전요원을 적정하게 배치를 했다고 한 명은 수영 강사를 하면서 안전 업무를 했다고 하는데 경찰은 원칙대로 안전요원 2명이 배치됐는지 시설에는 안전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회현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일부 발판이 갑자기 푹 꺼진 건데요. 퇴근 시간대와 맞물려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에스컬레이터 가운데가 푹 꺼진 채 비어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4호선 회현역에서 에스컬레이터 발판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타고 내려가는 동안에도 뭔가 계속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가지고 내리고 난 다음에 한 1분 정도 있는데 굉음 나면서 멈추고 중간에 이렇게 무너져 내린 거예요. 지상에서 3분의 1 지점쯤 발판 2칸이 갑자기 내려앉으며 작동을 멈춘 겁니다. 사고 당시 에스컬레이터에는 수십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재빨리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서 있다가 빠른 걸음으로 내려가시고 몇 분은 옆으로 가시고. 네, 에스컬레이터는 이렇게 발판이 열린 채 수리 중에 있고 출입은 완전히 통제됐습니다. 이용객들은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기술팀을 보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지난주 면허가 없는 10대가 몰던 차량이 첫 데이트를 하던 연인을 덮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운전자는 사고 엿새 전에도 같은 차를 몰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어찌 된 일인지 사고 당일에 또 차를 몰았습니다. 경찰은 10대들에게 불법으로 차를 빌려준 렌터카 업자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연인을 떠나보낸 29살 조모 씨는 최근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아직 중환자실에 있지만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면허가 없는 18살 전모 군이었습니다. 어떻게 차를 구했는지 궁금했는데 페이스북 메시지 한 통이면 충분했습니다. 21살 남모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를 빌려준다며 올린 글을 보고 메시지로 신청한 겁니다. 전 군은 하루에 15만 원을 주고 지난해부터 5차례 차를 빌렸습니다. 사고 엿새 전 같은 차량을 몰다 붙잡혔지만 차량은 별 문제 없이 나 씨에게 반환됐습니다. 최소한 이때는 전 군이 면허가 없는 게 확인됐지만 나 씨는 또 차를 빌려줬습니다. 결과는 대형 사고였습니다. 나 씨가 이 차량 이외에도 다른 차량 10여 대로 불법 렌트 영업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돈만 내면 나이도 면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대포차를 이용하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강원 등 일부 지역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눈으로 출근길 불편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최고 10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우려했던 폭설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눈이 앞으로 어느 정도나 더 내릴지, 그리고 완연한 봄은 언제쯤 찾아올지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고 10cm의 폭설이 쏟아질 것이다. 이런 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걱정들이 많았는데 서울 지역에는 뭐 그 정도 내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가장 강한 눈이 들어가고 있는 지역이 충청 북부 지역입니다. 네. 이쪽으로 홍성이 5.3cm가 내렸고요. 예산이 5.1cm, 천안이 5cm, 그러니까 아산이 4.1cm인데 이쪽 지역으로 이미 이제 대설주의보 기준을 넘어서서 폭설 수준이고요. 그러나 이제 그 북쪽과 남쪽 지역, 특히 서울 쪽은 새벽에는 좀 눈구름이 들어오다가 현재는 약간 소강 상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쪽은 다행히도 뭐 폭설 기준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현재로 봐서는 주로 그 강한 그러니까 이제 최고 10cm까지 예상되는 지역은 주로 충청 북부, 경기 남부 지역, 강원 영서 남부 지역 정도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네, 충청 지역에 주로 많이 내리고 있군요. 대설주의보의 기준은 5cm인가요? 네, 24시간 이내에 5cm 이상의 신적설이 발생할 때 대설주의보가 발령이 됩니다. 대설 경보는 어떤 수준부터 발령이 됩니까? 20cm입니다. 네. 삼지 같은 경우는 3cm 이상 내릴 때 경보가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경보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주의보 5cm 이상 수준은 대개 이제 오늘 예상되는 건 충청 북부 정도, 경기 남부 정도, 강원 영서 남부 여기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는 뭐 10cm까지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로 보면 현재까지 이제 0.5cm가 내렸는데 앞으로도 이제 오전 정도면은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대개 한 오전 정도까지 눈이 올 거로 보는데 앞으로도 많이 온다고 하더라도 한 1cm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 수도권은 그렇게 보입니다. 강원 영서 지역은 어떻습니까? 강원 영서 남부 지역이죠. 주로 남부 지역 쪽은 앞으로도 3에서 한 5cm 정도는 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처럼 많은 눈이 당초에 예고됐던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로 올겨울이 거의 눈이 오지 않았죠. 이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저 눈이 많이 오려면은 남북류가 있어야 됩니다. 북쪽에서 기압골이 내려오거나 강하게 발달하면서 남쪽에서 치고 올라와 줘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 이동성 고기압, 그러니까 동서류,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기류가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압골이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의 눈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남부 지역에서 동북 동진에 올라오는 기압계거든요. 겨울에는 흔한 기압계는 아닌데 남쪽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상당히 습하고 따뜻한 공기가 몰고 올라오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현재 남부 쪽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겨울보다는 봄비 형태의 이런 기압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네, 오늘은 절기상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우수 아닙니까? 네네. 네, 그래서 뭐 당초 우려했던 정도의 폭설이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내리지 않고 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눈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충청 북부 정도가 많은 눈이 예상되고요. 이 지역으로는 현재 그 기온이 대개 한 영상 0.5도 이내입니다. 그러면은 좀 약간 오지 쪽은 다 눈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시설물 같은 거 관리라든가 또 내일은 당장 좀 기온이 내려가거든요, 많이. 그래서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는 출근할 때 교통 또 오늘 안전에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절기상 우수인 오늘은 당초 우려했던 만큼 기온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은 것 같고요. 내일 다시 떨어진다고요? 내일 아침에는 이제 아무래도 찬 공기가 내려오니까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 다 영하 한 3도에서 6도 사이 정도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눈이 올겨울의 마지막 눈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예보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떤 경우에는 뭐 3월 말까지도 눈이 내리잖아요. 뭐 서울 같은 경우 4월까지는 눈이 내린 기록이 있습니다. 뭐 2004년 3월에는 그때 한 50cm 폭설이 내려서 경부고속도로가 불통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다만 올해가 이제 평년보다 기온이 높습니다. 3월도 예상이 기온이 좀 높을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눈이 올 가능성은 이제 평년에 비해서 좀 적지만 그래도 거의 꽃샘추위가 없었던 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꽃샘추위가 들어올 때 기압골이 통과할 때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눈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올겨울은 지난해 겨울과 비교했을 때 기온도 그만큼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눈도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기록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겨울 기온이 평년보다 한 2도 정도가 높았고요. 이제 이렇게 높은 이유가
차가운 시베리아 고기압이 내려오질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차가운 시베리아 고기압이 내려와줘야 기압골이 내려서 통과하면서 발달해서 눈비를 내리는데 이게 내려오질 못하다 보니까 거의 눈비도 따라서 내리질 못했죠. 평균보다 뭐 거의 기압골 통과한 횟수도 한 5분의 1 이하고요. 네. 또 내린 강설량이나 강수량도 굉장히 적고요. 네, 평년에 비하면 기온은 한 2도가량 높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일까요? 미세먼지 그만큼 심했고 네네. 대기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베리아 고기압이 들어서 바람도 강하고 그래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동성 고기압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네. 대기가 굉장히 좀 안정되고 또 이런 기압 배치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이 미세먼지도 쉽게 날아오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람장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올겨울에 상당히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보다 높았죠. 네, 자 이제 정말 봄이 왔다, 완연한 봄이다라고 느낄 수 있으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무래도 올해가 이제 평년보다 지금 기온이 높고 있고요. 네. 앞으로 예상도 평년보다 좀 높을 거로 봅니다. 따라서 올해 이제 봄꽃 개화 시기도 이제 평년보다 좀 빠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3월에 보면은 꼭 3월 상순과 또 중순 정도 한두 번 꽃샘추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건강에는 이 꽃샘추위가 내려올 때가 더 나쁘거든요. 아하. 따뜻해졌다 갑자기 추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는 좀 기울여야 되겠지만 3월 한 20일春분 전후가 되면 이제 완전히 봄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절기상 우수이기도 하지만 정월 대보름입니다. 네. 저녁에 둥근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 뭐 걱정도 했었는데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그렇습니다. 예보이신 오후 거죠? 들어서면서 네. 뭐 일단 눈비는 그치기 시작하겠고요. 18시면 거의 전국 눈비는 다 그칩니다. 다만 아직 구름은 남아있기 때문에 구름 사이로 대보름달을 볼 수가 있는데 올해 대보름달이 말씀하신 것처럼 슈퍼문입니다. 네. 올해 가장 작은 달의 크기보다 14%가 더 크거든요. 어허. 그래서 제일 큰 달입니다. 올해 중에는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 12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가장 큰 달을 네.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 잠 주무시지 마시고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방기성 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유가족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고인이 비정규직 문제를 호소하기 위해서 만나기를 소망했던 대통령을 남겨진 가족이 만난 겁니다.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를 껴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김 씨의 유가족과 직장 동료, 사고 진상규명 시민대책위 관계자를 초청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 씨가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 숨진 지 2달여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첫 출근 앞두고 양복을 입고 희망에 차 있는 동영상을 보고 더 마음이 아팠다며 애도를 표했고 김미숙 씨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서 용균이 동료들이 더 이상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 기자회견에 참가 신청을 했던 아들 고 김용균 씨의 목소리를 어머니가 대신 전달한 겁니다.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한 이른바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함께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무거운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문 대통령이 야당 측 요구 조건인 조국 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 등을 받아들이면서 여야 합의로 김용균법만 국회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평가에 있어 생명과 안전이 제1의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지난 주말에 서울의 택시 요금이 올랐고 어젠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바뀐 요금이 미터기에 찍히지 않아서 금액을 일일이 계산하느라 승객도 운전사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서울역에 택시 한 대가 멈춰섭니다. 한참을 지나도록 승객이 내리지 않습니다. 뒤늦게 내린 승객은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요금표를 보시고 요금을 추가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급해서 택시를 탄 건데. 다른 승객도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괜히 뒷은 빵빵거리고 있고 빨리 결제하고 내리고 싶은데 웬만하면 원래 안 탈 거예요. 서울 택시 요금은 지난주 토요일부터 낮 시간에 기본 요금만 800원이 올랐습니다. 거리와 시간에 따른 요금도 더 비싸졌습니다. 그런데 미터기가 교체되지 않아 추가 요금을 일일이 계산하느라 시간이 늦어진 겁니다. 취재진이 직접 택시를 타봤습니다. 3,700원이라서 500원 플러스 해야 돼요. 500원이구나. 500원 돼.
오른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고 무작정 요금을 더하는 택시도 있습니다. 4,700원. 네? 왜 4,700원? 그게 안내가 됐어요? 취재진이 탔던 10대의 택시 가운데 요금 인상을 직접 안내한 운전사는 2명뿐이었습니다. 사전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요금 올리기 전에 그런 좀 준비가 좀 더 됐으면. JTBC 조보경입니다. 네, 이 오른 요금을 반영하기 위해서 미터기를 교체해야 하는 서울의 택시는 7만 2천 대입니다. 어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기계를 일일이 떼어냈다가 손을 쓰고 다시 붙여 넣어야 해서 이달 말이나 돼야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택시 운전사들은 교체비를 짬짬이 했다면서 미터기 업체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류정화 기자입니다. 강변북로부터 시작된 택시 행렬이 서울 상암동 하늘공원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이어졌습니다. 인상된 요금을 반영하기 위한 미터기 교체 작업은 이곳 하늘공원을 포함한 4곳에서 열흘 동안 진행됩니다. 하루 5,000대에서 7,000대꼴로 하게 되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택시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작업은 미터기를 일일이 떼어내 칩 내용을 바꾼 뒤 다시 차량에 부착하는 옛날 방식 그대로입니다. 대당 5만 5천 원에서 6만 500원으로 일괄 책정된 교체 비용에 대한 불만도 나왔습니다. 서울 개인택시조합은 대의원 대회를 열고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했는지 공정거래위 조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손님들하고 마찰 때문이라도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금 이제 일단은 하고요. 항의는 그 다음에 체계를 갖춰서. 미터기를 바꿀 때마다 논란이 커지면서 서울시는 온라인을 활용한 이른바 웹 미터기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개원이 보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 싸움에 들어갑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 환자도 진료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제주도는 시한을 어기면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방 안에는 의료용 침대가, 방 밖에는 호텔 수준의 월풀이 갖춰져 있습니다. 접수대와 로비는 특급 호텔처럼 화려합니다. 시설만 보면 바로 영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허가가 난 이후 2달째 정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제주도는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허가를 내주며 2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외국인 전용으로 운영하고 3월 4일까지 정식 개원하는 겁니다. 시한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병원 측은 개원 대신 소송을 선택했습니다. 조건 중 하나인 내국인 진료 제한을 풀라는 겁니다. 제주도가 패소하게 된다면 내국인까지 확장되는 영리병원이 전국으로 허용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소송 전부터 정상 개원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채용한 의사들이 모두 그만뒀기 때문입니다. 다른 자리 나온 사람들은 다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솔직히 그 사람들 나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때문에 병원 주변에선 시간 벌기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패소할 경우 800억 원에 이르는 투자금 회수 소송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가를 내준 제주도는 2주 내 개원을 못하면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지역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준 뒤로 타당성 평가에서 막혔던 사업들이 다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논란도 함께 일고 있습니다. 이전에 타당성 조사를 건너뛰고 추진된 사업들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장에 성화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북 영주시 소수서원 인근에서 한옥을 짓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곳은 3년 전 문을 열기로 했던 한국문화 테마파크입니다. 축구장 135개와 맞먹는 규모인데 이렇게 아직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1,4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제때 마련되지 못하면서입니다. 인근 군위군에서도 1,200억 원을 들여 삼국유사 테마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 개장이 목표인데 당초 계획보다 5년이 늦어졌습니다. 문제는 비슷한 테마파크들이 앞다퉈 문을 연 후입니다. 1년에 운영비만 50억 원씩 들어가는데 어떻게 마련할지 아직 대책이 없습니다. 지자체들은 국비 지원을 바라지만 정부가 난색을 보이면서입니다.
두 사업은 모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2008년 정부가 대구 경북 지역에 2조 원이 넘는 3대 문화권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타를 면제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기 7천억 원이 들어가는 인천 글로벌 캠퍼스 사업도 예타를 건너뛰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2020년까지 해외 대학 10곳, 학생 1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5개 대학에 학생 2,200명을 모으는 데 그쳤습니다. 글로벌 캠퍼스란 이름이 무색하게 외국인 학생은 10명 중 1명꼴입니다. 예타를 건너뛰는 사업을 무분별하게 늘리면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는 만큼 보다 명확한 면제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베트남 2차 북미 정상회담이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엇을 타고 어떤 경로로 하노이에 도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자신의 전용기인 참매 1호기를 이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앞서 나왔는데 중국의 육로를 통해 베트남으로 향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특별 열차를 타고 하노이로 직행하면 50시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베트남 랑선으로 가는 최단 경로는 평양에서 출발해 중국의 단둥, 난닝을 거쳐 들어가는 겁니다. 북한의 특별열차,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인 1호 열차로 이동한다면 약 50시간이 걸립니다. 다음 달 3일 시작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등 중국의 대규모 정치 일정을 감안해 베이징을 거치지 않더라도 시간은 비슷합니다. 기존의 경로를 벗어나 광저우 등 중국 개혁개방의 최일선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선 항공편과 달리 전용 열차를 운용하면 효율성 면에서도 좋고 김일성 주석의 베트남 방문과 같은 방식을 재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육로가 아닌 항공편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국 CCTV는 베트남은 전용기로 평양에서 3국의 추가 급유 없이 이동 가능한 위치라며 항공편 이동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과거 김일성 주석처럼 광저우까지는 열차로 이후 특별기편으로 하노이로 들어가는 항공 육로 혼합 이동 방법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 열차를 타고 중국을 가로질러 하노이로 향할 경우 반드시 거칠 것으로 보이는 곳이 중국과 베트남 접경 지역인 랑선성이죠. 지난 주말 베트남에 도착해 의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도 이곳을 찾은 바 있는데 유선희 기자가 랑선역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 기찻길은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기찻길의 중심에 바로 이 랑선역이 있습니다. 랑선역 안쪽을 좀 보면 의자도 몇 개 없고 편의시설도 전혀 없는 전형적인 작은 역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베트남으로 가는 대부분의 기차는 이 랑선역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항공편을 이용하지 않고 특별 열차를 이용해서 하노이로 오게 된다면 바로 이 랑선역을 지나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김창선 부장이 갔던 베이징, 광저우를 거쳐서 랑선, 하노이로 가는 특별 열차편을 이용할 수도 있고 베트남의 기찻길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랑선까지는 기차로 오고 랑선부터는 차량을 이용해서 하노이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기찻길을 이용해서 하노이로 가게 되면 랑선부터 하노이까지 대여섯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현지 취재 결과 특별 열차를 편성한다면 3시간 정도면 하노이까지 갈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이 랑선역이 통제가 된다거나 이 철로를 이용하는 특별 열차가 편성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요즘 갑자기 자주 거론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른바 스몰 딜입니다. 정확한 정의조차 없는 스몰 딜이라는 단어는 일부 정치권과 국내 보수 언론이 쓰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그 내용과 결과를 깎아내리려는 일종의 프레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복형 기자입니다.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과 북한은 빅딜이나 스몰딜이란 단어를 공식적으로 쓴 적이 없습니다. 빅딜은 뭔지, 어디까지가 스몰딜인지 정확한 개념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 몇몇 보수 언론과 정치권이 최근 들어 연일 꺼내들고 있습니다. 스몰딜이란 단어의 기준은 말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만 폐기하면 스몰딜이다부터 핵동결에만 그칠 경우 또 합의문에 비핵화 계획표를 담지 않으면 스몰딜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른바 CVID의 구체적 조치까지 나오지 않으면 스몰딜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이대로라면 이번 한 번의 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입구부터 출구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그 외엔 모두 스몰딜인 셈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스몰딜을 연일 강조합니다.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로드맵이 없는 이러한 스몰딜은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길로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열리지도 않은 회담을 놓고 스몰딜이면 안보대 참사라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개념도 구체적이지 않은 스몰딜이라는 걸 들이대가지고 미리 비판할 준비부터 하는 것은 저는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급부상한 스몰딜 빅딜 프레임은 회담 성과와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평가절하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이른바 아이돌 사관학교라고 불리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가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하고 또 학생들을 외부 행사에 동원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지만 학교 측은 이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의 이런 반응에 학생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학교를 비판하는 뮤지컬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바로 선택권 없이 외부 공연에 참여시킨 죄. 학교의 시설을 불법으로 개조한 죄.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된 의혹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공연장에서 섹시함과 스킨십을 요구한 죄. 공연의 일정의 첫날에 공지에 새벽 연습을 하도록 한 죄. 지난주 졸업한 서울공연예술고 3학년 학생들이 뮤지컬 노래 가사를 바꿔 만든 유튜브 영상입니다. 학생들은 피해자들을 대신해 이 영상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치고 바꿔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자녀들과 학생들을 위한 일입니다. 4분 40초 분량의 영상은 누가 잘못했는지 묻는 학생들의 합창으로 끝납니다. 취재진은 이 영상과 학생들 주장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학교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학교 측은 모든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개학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입주할 단지에 초등학교가 세워진다는 계획이 갑자기 없던 일이 된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아이들의 등굣길이 대규모 재개발로 막힌 곳도 있습니다. 업체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동안 학부모들만 애가 탑니다. 밀착 카메라 정원석 기자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인천 연수구의 한 신축 아파트 인근입니다. 방학인데도 이곳에 입주할 초등학생과 학부모 180명이 학교로 향하고 있는데요. 등굣길이 너무 멀고 험하다고 해서 직접 체험해보기 위한 차원이라고 합니다. 학교까지는 2km, 빠른 걸음으로 가도 30분은 걸립니다. 지금 사는 집에서는 학교까지 3, 4분밖에 안 걸리는데 여기로 이사 오면 학교를 한 20분, 30분이나 오래 걸리면서 여기까지 이사 오기는 싫어요. 도로를 따라가는 부모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발로 찾아가 나가면 애들은 진짜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통학로 도중에 이렇게 고가가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3개나 지나야 하는데요. 또 바로 옆은 6차선 도로라 차들이 빨리 달리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 초등학교 다닐 때는 횡단보도를 많이 안 걷었는데 여기는 터널도 지나고 큰 도로도 있고 그래가지고 더 무섭고 그래서 학교 가는 게 불안해요. 우려되는 건 교통 문제만이 아닙니다. 저기 문도 남자애들이 다닐 때 막 장난칠 수 있도록 막 그렇게 만든 것처럼 돼 있고 어두워요. 그래서 위험한 것 같아요. 아이들을 자동차로 통학시킬 수 없는 가정도 많습니다. 이 초등학교 문제 때문에 지금 이사를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맞벌이 부부들한테는 되게 치명적이죠. 올 상반기 2,500여 가구가 입주 예정인 이곳엔 원래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지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개발조합이 초등학교를 지어 인천시에 기부 체납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으로서 그 부지도 있고 그다음에 지어줄 거다, 만들 거다라고 했으면은 약속을 이행을 해야지 돈이 없다고 해서 지금 서로 미루고 있다가 지금 시간만 계속 흐르고. 하지만 조합 측은 애초 계획과 달리 400억대 적자로 지자체 도움 없인 건립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입주를 코앞에 앞둔 이 상황에서 조합이 그거를
이행하지 않겠다. 자기네가 여태까지 사업을 잘못해서 이렇게 왔던 과정들을 그걸로 메꾸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인천 동구의 또 다른 초등학교입니다. 학교 주변이 대규모 재개발로 온통 펜스에 둘러싸였습니다. 여러 관계부처에다가 요구청사항도 넣고 이제 계약이 2주 정도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서 그래서 답답할 따름이에요. 원래 이 동네 학생들은 이 길을 통해서 곧장 학교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5분이면 갈 거리를 빙 돌아가야 되다 보니 30분 가까이 걸리게 됐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3년 동안이나 이렇게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통학하는 길에 인도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인도가 없고 그쪽으로 이제 차량이 되게 많이 다니고 공사 차량이 지나다닌다는 거. 그리고 공사 차량이 높잖아요. 높으니까 어린아이들은 보이지 않아요. 등 하굣길은 물론 공사로 인한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 선생님이 반에 막 지진처럼 건물이 흔들리거나 금이 조금씩 가면은 운동장 밖으로 나가라고 말해주셨어요. 지자체와 업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주민들 불편은 커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정원석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백악관에 보고한 자동차 관세 보고서를 두고 나라들마다 대책을 마련하느라 바쁩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대책회의를 한다는 소식을 앞서서 전해드렸는데요. 유럽연합은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를 하면 신속하고 또 적절하게 대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보도국을 연결합니다. 이재승 기자, 자, EU의 자세가 상당히 강경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이 수입 자동차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한다는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90일 안에 수입 자동차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산 자동차, 특히 독일산 자동차가 미국 자동차 산업에 해를 끼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EU는 지난 2017년 미국에서 팔린 1,700만 대 자동차 가운데 절반가량이 징벌적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캐나다와 멕시코산이라며 유럽산 자동차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해가 된다는 미국의 주장을 반박해 왔습니다. 다음은 쿠르드 민병대가 억류하고 있는 외국인 IS 조직원에 대해서 시한폭탄이라며 하루빨리 출신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촉구한 내용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격퇴전을 수행하고 있는 쿠르드 민병대 측은 억류하고 있는 IS 조직원이 50개국 출신 800여 명이고 또 이들의 가족까지 합치면 2,000명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각국은 현재 이들을 데려가면 안보 위협이 생기고 또 처벌, 재활도 까다롭다는 이유 등으로 송환을 주저하고 있고 또 쿠르드 세력은 이들의 관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도 알아보죠. 탈북 청소년들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 내 탈북 주민이 대략 2,000명가량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그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탈북 학생은 지난해 4월 기준으로 216명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관리하고 돌보는 통일부 산하 전담사는 4명뿐입니다. 또 전국적으로도 전담사는 23명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사 확충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화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중부 대설, 최고 10cm, 그리고 오전 미세먼지인데요. 밤사이 중부지방에 1에서 5cm 정도 눈이 쌓였고 중부와 경북 곳곳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금 수도권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지만 곧 다시 내리면서 9시를 전후해 눈발도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 눈비 이어지면서 중부지방에는 오후까지 최고 10cm 이상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오전 중 미세먼지 농도 높습니다. 중부와 전북 지역에서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눈의 양이 적죠. 차 막힐까 봐 일찍 일어났는데 눈이 안 오고 있다. 수도권 눈이 오다 만 듯하다. 쌓이는 눈도 아니고 하셨고요. 반면 눈이 많이 온다. 안 오는 데는 뭐지?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강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눈비의 강도도 오락가락하니까요. 우산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3인방을 규탄하는 집회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광주를 시작으로 어제는 대구와 춘천에서 규탄 대회가 열렸고 이번 주말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김술래, 김진태, 이종명 의원의 얼굴이 그려진 피켓을 쓰레기 봉투에 버립니다. 5.18 망언이 나온 이후 대구 지역 56개 시민단체들이 처음으로 모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18 유공자들도 함께했습니다. 뒤이어 같은 장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합동연설회 참석자들은 험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5.18에 붙어서 도둑질해 먹고 국민 세금 먹는 놈들은 가려내야지. 꺼져. 야 5.18 유공자 명단이나 좀 따라.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주말 광주에 상처를 주었다는 메시지를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도 춘천에서는 김진태 추방 범시민운동본부를 만들었습니다. 망언으로 춘천 시민들을 부끄럽게 했다며 김 의원을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고문과 구타와 그리고 오랜 동안에 이 옥살이를 했습니다. 오히려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처참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지난주 광주에서 시작된 규탄 움직임은 주말이 지나며 더 증폭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엔 서울에서 대규모 촛불 걸기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오는 27일 전당대회를 앞둔 자유한국당이 어제 대구에서 두 번째 합동연설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3분의 1이 집중돼 있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 후보들의 발언 강도는 그만큼 더 셌습니다. 정종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후보들은 대구 경북 지역 경제가 침체된 건 문재인 정부의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경북 예산만 줄었습니다. SOC 예산은 반토막 났습니다. 대구 경북은 전국의 그 어느 곳보다도 경제가 어렵습니다. 대구에는 변변한 대기업 하나가 없습니다. 터지고 깨진다를 줄여 TK라고 한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시간에도 지방 투어를 하면서 사실상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합동연설회장은 1시간 전부터 3천여석 규모가 꽉 찼습니다. 책임당원의 3분의 1이 집중된 곳이다 보니 후보들의 강경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5천만 국민이 핵 인질이 될 위기인데 김정은에게 돈 퍼줄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정권, 문재인 정권에 의해 급격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은 약 32만 명의 한국당 책임당원 중 9만여 명이 속해 있는 최대 승부처로 꼽힙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행사장에서는 요즘 구성과 욕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태극기 세력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언론사들 카메라 찍어라. 언론사 찍지 마라 해요. 조대원인 차 빨리 저 차남방 알아서 오늘 엑스포에서 못 받아나갑니다. 김진태 외칠 때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인지 압니까? 그래, 김진태 데리고 좀 우리 당을 나가달라. 우리가 무슨 대한애국당입니까? 이들은 장내에서도 새를 과시합니다. 지도부 발언도 가로막습니다. 바로 이거죠. 예, 그만하세요. 1분가량 김병준 비대위원장 발언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조용히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뭘 이야기하고 뭘 요구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후보들은 태극기 세력을 무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중에 그렇게 과격한 주장을 하시는 분, 과격한 행동을 하시는 분, 그런 분들 별로 없습니다. 김진태 당대표 후보 말고 37살의 한 청년 최고위원 후보도 이들로부터 환호를 받습니다. 문재인을 탄핵하자! 한 정치평론가는 이런 상황을 두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민주당과 경쟁하는 정당이 아니라 태극기 부대를 놓고 대한애국당과 경쟁하는 정당이 된 것 같아요. JTBC 임소라입니다.
5.18 망언을 규탄하는 집회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는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대표 경선에 나선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후보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유세 현장에서는 일부 후보를 지지하는 태극기 세력의 규모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5.18 망언을 규탄하는 집회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네.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그 대구에서 벌어졌던 그러니까 전당대회 연설에도가 한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어제 보니까 보수 혁신을 외치면서도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좀 어두운 미래까지 보여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제 물론 뭐 TK라는 것이 그 보수의 본산이고 그리고 또 책임당원이 30%가 몰려 있다 보니까 뭐 TK 홀대론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만은 5.18 망언을 비롯한 여러 가지 당의 그동안의 부끄러운 모습에 대한 자성과 반성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라는 것은 지금 소위 말하는 태극기 세력이 관중석의 절반을 장악을 하면서 이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후보, 또 심지어는 비대위원장까지 지금 나가라 빨갱이라고 하면서 일종의 배제와 혐오의 정치적 메시지가 판을 치고 있는 형국, 이런 상황에서 과연 5.18 망언에 대한 이 반성과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뭐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될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당연히 해야 될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히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정부가 문재인 정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5.18 망언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을 당연히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저는 어제 특히 주목했던 부분이 표현의 자유를 우리가 상당히 허용하고 관용을 하더라도 민주주의를 제어하는, 침해하는 이러한 언행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가 자시할 수 없다는 그러한 원칙을 천명한 부분은 모든 국민들이 새롭게 아마 그 부분을 다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회 윤리위원회는 다음 달 7일 전체 회의를 열기로 지금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될 텐데 이와 관련해서도 자유한국당이 버티게 나설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네요. 어제 뭐 당장 윤리특위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의 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타난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뭐 과연 국회 윤리에서 지금 이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든다는 것이죠. 어제 지금 한국당의 나름대로의 방언 논리라는 것은 일종의 물타기거든요. 지금 5.18 망언에 대한 그 3명의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재판 개입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이라든지 이해충돌 의혹을 갖고 있는 무소속의 손혜원 의원에 대한 이 징계도 같이 논의하자는 일종의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건 결국 시간 끌기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지금 이 20대 국회가 개원하고 난 뒤에 지금 국회 윤리위원회 26건의 징계가 지금 상정돼 있어요. 그런데 2년 10개월이 지났는데 단 한 건도 지금 가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동료원 봐주기, 그리고 또 윤리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 윤리적인 가치보다는 정략적인, 정파적인 이해가 얽히는 이런 부분들이 고질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아마도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자체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자유한국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태극기 세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욕설과 고성도 오가고 있고요. 당 지도부조차 제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소수의 목소리 큰 소수가 침묵하는 다수를 압도하는 양상, 어떻게 보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종의 주객 전도의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일부 후보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해서 이 지금 전당대회에서 이걸 갖다가 상당히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 지도부도 통제불능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특히 당내에 지금 상당수 의원들이 전당대회 국민이긴 하지만 이러한 태행적인 모습에 대해서 다들 지금 말을 꺼려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자유한국당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태극기 세력 8,000명 이상이 자유한국당에 새로 입당했다, 뭐 이런 소식도 들리는데 강한 결집력을 보이고 있고 목소리도 일단 커 보입니다만 실제로 전당대회에서
위력을 발휘할지 이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지금 당내 연설회의 판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당대회 결과를 뒤집어 엎을 만큼의 결과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5.18 망언 발언 이후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자체가 전체적으로 일주일 사이에 3.7%가 빠졌어요.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13% 넘게 빠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당히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통해서 극우 세력들, 특히 이 태극기 세력들이 당내 일정 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상당한 득표력을 보여서 당내 지분을 차지할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상당히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향, 그 보수 가치에 맞는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보수 세력을 더 규합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 신임 당 지도부가 누가 되든 간에 지금 당면한 가장 큰 정치적 과제는 내년 총선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고 그리고 또 이념적으로는 중도층, 세대별로는 20, 30대를 겨냥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중도의 가치, 보수의 가치에 충실할 수밖에 없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극우 세력들, 태극기 세력들이 당내에 상당한 지분을 갖게 될 경우에는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면서 상당히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중도 외연 확장하는 데서는 큰 장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쌓이고 충돌하면서 2월 임시국회 여전히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여야 5당의 원내대표가 만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그거 역시 저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에 대한 의원 징계부터 하자는 것이고 한국당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손혜원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한 국정조사, 특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자기들 주장만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간극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게 하루 만에 좁히기는 힘들 것이고 특히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이 지금 전당대회 국민이기 때문에 어차피 전당대회 끝나고 난 뒤에 신인 지도부가 들어서야 원내 전략도 새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1운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바로 유관순 열사죠. 만세를 외치다가 감옥에 갇힌 그 이후의 삶은 그동안 별로 알려진 것이 없었는데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문화계에서 이 숨겨진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런 차별 없애려고 우리가 만세 부른 거예요. 3.1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죄수가 된 유관순은 앉을 수도 없는 좁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20명이 넘는 여죄수들이 3평 남짓한 방에서 함께 빙글빙글 돌며 견디던 어느 날. 만세 1주년인데 빨래나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마지막 온 힘을 다해 감옥에서 다시 한번 나라의 독립을 외칩니다. 대한독립! 잊혀진 한 소녀의 마음, 삶에 대한 태도,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한테 일깨워주는 의미가 있겠다. 우리가 아는 유관순 열사의 삶은 3.1운동에서 멈춰 있지만 그는 서대문 형무소에 갇힌 1년 남짓한 시간을 가장 치열하게 살아냈습니다. 이 기간 일제가 만든 3.1운동 수감자 관리 카드에는 소요를 일으키고 보안법을 어긴 죄인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구타 이후에 1920년 4월 정도 찍은 사진이 추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많이 부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관순뿐만이 아닙니다. 3.1운동 1주년 기념투쟁을 벌인 배화여학교 학생 등 33명의 여성이 일제의 주요 감시 대상 인물 카드로 남았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꿀벌과 딱정벌레 같은 곤충이 빠르게 줄어들어서 3분의 1이 멸종위기에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반면 환경에 적응하는 해충은 늘고 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영국에선 땅벌 3종이 완전히 사라졌고 꿀벌도 일부 지방에서만 관찰되고 있습니다. 꽃밭이 줄고 농업에 살충제가 쓰이는 데다 너무 더워진 기후변화가 요인으로 꼽힙니다. 개미나 딱정벌레는 포유류나 파충류에 비해 8배나 빨리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독일 자연보호구역에선 30여 년 동안 날아다니는 곤충이 76%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곤충을 먹고 사는 새나 개구리 등 동물도 숲에서조차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열대우림에서 채집한 날아다니는 곤충은 지난 30여 년간 60배나 줄었습니다. The number of individuals and the number of species were devastating ecosystem function. 꽃과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벌이 사라지는 반면 살충제에 적응한 파리나 바퀴벌레 등은 늘고 있습니다. 영국 공공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전 세계에서 홍수가 15배 늘었고 고온과 강추위 등 극한 기온도 20배 증가했습니다. 산불은 7배 늘어났습니다. 환경 파괴의 시대를 막지 못하면 식량 부족과 원치 않는 대량 이주, 경제 시스템의 붕괴 등으로 부국과 빈국 간 불평등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남미 볼리비아에서 버스와 트럭이 정면 충돌해 지금까지 24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는 현지 시간 18일 볼리비아 남서부 지역의 한 고속도로에서 일어났는데요. 지금까지 최소 24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짙은 안개가 낀 상황에서 중앙선을 넘어선 트럭이 마주오던 버스와 정면으로 부딪힌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이들리브 주에서는 2차례 폭탄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던 도심에서 자동차에 실린 첫 번째 폭탄이 터졌고 뒤이어 오토바이에서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적어도 1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는데요. 아직 배후를 주장하는 단체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이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올리언스 주에서는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에게 쫓기던 무장강도 용의자가 경찰을 향해 총을 쏘며 총격전이 시작됐는데요. 총격이 오가는 와중에 버스 정류장에 있던 시민 5명이 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상자 중 1명은 위중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용의자는 경찰과 총격을 벌이던 중 숨졌습니다. 겨울의 추위에 중국 장자제의 산과 나무가 온통 새하얀 얼음으로 뒤덮였는데요. 이 환상적인 풍경을 보기 위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탕이라도 뿌려놓은 듯 온통 새하얗습니다.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낮아지면서 서리가 하얗게 얼어붙은 건데요. 꽃과 열매도 차가운 얼음 속에서 잠시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기 위해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관광객은 경이로운 풍경에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다는 반응입니다.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나무로 만든 스키를 타는 이곳은 체코의 한 마을입니다. 매년 2월이면 이렇게 특별한 스키 대회가 열리는데요. 110년이 넘게 이어져 온 나무로 만든 스키를 타는 전통을 잇기 위한 것입니다. 넘어지고 엉덩방아를 찧어도 즐겁기만 한데요. 대회에 참가한 주민은 최신식 스키를 타는 것과는 또 다른 재미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지금 수도권과 충청, 강원과 경북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또 제주도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나 비가 오면 출근이 여러모로 더 힘들어지는데요. 지금은 눈이 얼마나 오고 있는지 취재 기자를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우영 기자, 자, 지금은 눈이 얼마나 오고 있나요? 네, 아까보다 굵은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바닥에도 조금씩 쌓이고 있고요. 도로도 매우 미끄럽기 때문에 직접 운전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적설량은요. 서울 0.5cm, 수원 2.7cm, 홍성 5.3cm, 당진 5cm, 예산 5.1cm입니다. 네, 눈이 더 올까요? 온다면 얼마나 더 온다고 예보가 돼 있나요? 네,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충청 북부 지역에 2에서 7cm의 눈이 올 전망입니다. 10cm가 넘는 매우 많은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충청 남부와 경북 내륙 지역도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이 정월 대보름입니다. 슈퍼문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대보름달 볼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둥근 대보름달을 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눈과 비는 오늘 오후부터 그칠 전망인데요. 전국에서 달이 가장 크게 보이는 시간은 밤 12시 40분에서 50분 사이가 될 걸로 보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오늘 뜨는 달이 올해의 가장 큰 슈퍼문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가장 작은 달보다 14% 정도 더 크게 보인다니까 꼭 한 번씩 구경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미디어시티역에서 JTBC 송우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연락관을 서로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CNN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 두 나라가 첫걸음을 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연락관 교환은 통상 국교 정상화의 입구로 통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교 정상화는 연락사무소 설치 이후 상주 대사관을 설치하는 수순으로 이뤄집니다. 특히 북미가 연락관을 교환하는 문제는 지난해 6월 1차 정상회담 때 채택한 공동성명에 담긴 새로운 관계 수립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주목됩니다. So now we're hearing from senior diplomatic sources that there are serious discussions going on to exchange diplomats between the two countries. 그러면서 미국 측에서 여러 명의 연락관이 북한 내 사무소 설치를 위해 파견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 팀을 고위급 외교관이 이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주 열릴 2차 정상회담에서 연락관 교환 문제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비핵화 논의와 함께 체제 안전 보장 등을 담은 평화 프로세스 논의도 급물살을 탈 수 있는 것입니다. 김혁철 북한 특별대표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지난 6일에서 8일까지 평양 담판에 이어 이번 주 안에 후속 회담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 연락관 교환 문제를 포함 막판 의제를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과 미국은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문에서 비핵화의 단계별 진전에 따라 연락사무소를 교환하기로 했지만 실행에는 옮기지 못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마치 농구에서 덩크슛을 하듯 높이 점프에 내리꽂고 다리 사이로 공을 받아칩니다. 다이빙하듯 넘어지고 라켓을 내던지기도 합니다. 이런 테니스가 있나 싶으실 텐데 신사의 스포츠라 불리는 테니스에서 괴짜로 통하는 이 선수는 한때 세계 랭킹 6위까지 올랐던 프랑스의 가엘 몽피스입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몽피스가 묘기 테니스로 건재를 과시하며 8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코트 반대쪽으로 향하는 공을 쫓아가더니 뒤돌아선 채로 팔을 뻗어 받아칩니다. 공이 네트에 맞고 튀어오르자 순간적으로 라켓의 방향을 바꿔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자기도 놀랐는지 장난스럽게 라켓을 한 번 더 휘둘러 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바쁘게 코트를 누비고 평범한 공도 특별하게 받아치는 선수. 영화 속 영웅의 포즈를 따라하는 승리 세리머니까지. 가엘 몽피스의 경기는 한편의 서커스를 보는 듯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한없이 엉뚱해 괴짜 같지만 실력도 만만치 않아 또 한 번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100m 달리기 선수 출신다운 빠른 속도. 193cm 큰 키에서 오는 강한 서브도 장점입니다. 무심하게 뒤돌았다가 재빨리 뛰어가 받아치고 능청스럽게 상대의 타이밍을 빼앗는 플레이에 팬들은 열광합니다. 그랜드슬램 타이틀은 없지만 화려한 쇼맨십으로 똘똘 뭉친 몽피스. 엄숙한 테니스 코트에 예측할 수 없는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프로배구 대한항공이 현대캐피탈을 누르고 남자부 선두로 돌아왔습니다. 대한항공은 현대캐피탈과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이겼습니다. 4연승 끝에 대한항공은 우리카드와 현대캐피탈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김시우 선수가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 통산 상금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김시우는 우리 시간으로 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끝난 PGA 투어 제네시스 오픈에서 단독 3위에 올랐습니다. 이 대회 상금으로 약 5억 6천만 원을 받은 김시우는 PGA 투어에서 통산 상금 935만 8,077달러를 기록하게 됐는데 이는 우리 돈으로 105억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국적의 선수 가운데 PGA 투어에서 상금 100억 원을 돌파한 건 최경주, 이창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한중일 바둑 국가대항전 본선 3차전에서 박정환 구단이 첫 대국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어제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20회 농심배 세계 바둑 최강전에서 일본의 이야마 유타 구단에게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이번 대회는 한국 1명과 중국 4명의 싸움으로 좁혀졌습니다. 박정환이 중국 기사 4명을 모두 꺾는다면 한국의 꿈 같은 역전 우승이 이뤄집니다. 박정환이 바둑 역사상 최고 신화로 남은 이창호 구단의 상하이 대첩을 재현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뜻의 절기 우수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전국에 눈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사이 중부지방에는 계속 눈이 오면서 많은 곳은 5cm가량 쌓여 있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까지 대설주의보도 발효 중이고 또 제주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운전 조심하시고요. 보행 안전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눈비는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많은 곳은 10cm 이상 더 쏟아지겠고요. 경북에는 1에서 5cm 정도 추가로 쌓이겠습니다. 그 밖에는 비로 내리면서 남해안과 제주에 최고 40mm가 쏟아지겠습니다. 오전까지 중서부와 전북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다가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정월대보름인 오늘 눈비가 그친 뒤 구름 사이로 보름달 만날 수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4도, 대구 7도, 광주가 9도까지 오르겠고요. 북한도 개성과 함흥이 6도로 예상되면서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내일은 오전까지 곳곳에 약하게 눈이 날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곳은 오늘 쌓인 눈이 녹지 않아서 빙판길로 변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눈과 비가 섞여서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충남 홍성 지역에는 5cm 안팎의 눈이 쌓였고 서울은 1cm가량의 적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는 2에서 7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남부지방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눈과 비는 오후 들면서 점차 그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정월 대보름인 오늘 전국 곳곳에서 구름 사이로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인 슈퍼문을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서로 연락 담당관을 교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습니다. 연락관 교환은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세우기 위한 점진적인 조치로 두 나라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신호탄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쟁점이 된 탄력근로 확대 논의가 하루 더 연장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가 탄력근로 확대를 놓고 오늘 새벽까지 경론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오전에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에 실패하자 문 의장이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을 소집했습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